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앤서입니다. 저자는 운 고쿠사이, 출판사는 알렉스 앤 북입니다. 이 책은 절판이 된 책인데요. 제가 어렵게 구해서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의 책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973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 광고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세로토닌 결핍에 의한 기억장애를 계기로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깨달음을 체험합니다. 바로 자신의 수호령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책은 그 대화를 담은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지? 수호령인 당신과 좀 더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유감이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갈 길이 멀었어. 갈 길이 멀다고? 사고방식의 문제만이 아니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해. 요령이라니? 세상은 신이 만든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여. 하지만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어. 그것을 잘 이용하면 어느 정도 현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 정말? 계속해봐. 우선 이 세상은 저 세상의 일부라는 거야. 이 세상, 저 세상이라는 말로 구분되어 마치 별개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이 두 세상, 그 두 개를 가르는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아. 밀접하게 관계에서 성립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 사회라는 커다란 틀 안에 회사가 있듯 저 세상이라는 틀 안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저 세상의 법칙과 같아. 그 법칙이라는 게 뭐지? 자신의 생각, 그 자체가 자신의 현실을 만든다는 법칙이야. 자네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우주가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그래서 현실로 만들어내지. 이것은 지구에 비유하면 만류 인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 법칙이라 할 수가 있어. 그런 자각이 있든 없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주는 자네의 사고를 근간으로 자네의 현실을 창조해내. 이것이 기본 법칙이야. 바라면 바랄수록 꿈은 더 멀리 도망을 가. 꿈이나 희망을 쫓는 게 아니야. 저절로 찾아오도록 불러들여야 되는 거야. 자네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우주가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현실을 만들어내지. 여기서 그대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 우주는 바보같이 매우 정직해서 융통성이라는 것이 없어. 따라서 자네가 생각한 그대로를 만들어내지. 자네는 수호령과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바랬지? 그래서 우주는 수호령과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는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알겠어? 좀 더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말 이면에는 지금 나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대로 만들어진 거야. 재밌지 않아? 인간은 욕심을 내면 끝내 실패하고 말아.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 이 메커니즘을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보여줬는데 그런데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하더군.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 도박. 자네는 한때 도박에 빠졌지? 그때 아주 혹독한 일을 겪었을 거야. 이 정도로 말하면 이해할까? 맞아. 욕심을 내면 낼수록 돈을 잃었어.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가 자주 땄는데 말이야. 그래. 돈에 여유가 있을 때는 스스로 나는 돈이 있다라는 생각에 여유를 갖게 돼. 그래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너무도 간단히 이어지지.
반대로 더 많은 돈을 원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이 강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상태가 되는 거야. 점차 긴박한 현실에 처하고 말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키워드로 생각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부자는 자신에게 돈이 많다고 생각해. 따라서 돈에 궁핍하지 않은 현실이 주어져서 여유롭게 지낼 수가 있어. 한편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을 매우 어렵게 생각해. 그래서 필사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주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일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자네가 일이 즐겁다라고 느낄 때 우주는 즐거운 일을 가져다 줘. 반대로 회사에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문제나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지. 따라서 월요일 아침에 언짢은 듯이 오늘부터 다시 회사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버릇은 반드시 고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쫓는 게 아니라 불러들이는 거라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유연하고 단순하게 생각해봐. 우주는 자네의 생각을 그대로 실현시켜줘. 그러니까 그 법칙을 거꾸로 이용해야 돼. 지금 수어령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단 이런 생각은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주는 지금 수어령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되는 현실밖에 만들어주지 않아.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 자네는 나에게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었어.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나의 존재를 마음 깊이 인정하라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항상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상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진심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즐기도록 해봐. 그렇게 함으로써 서서히 내 목소리와 자네 사고의 차이를 이해하게 될 거야. 좀 더 이야기하면 매일 자네가 느끼는 영감이나 느닷없이 찾아오는 깨달음의 대부분은 내 목소리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잠깐만 이런 방법도 있어라는 식으로 자네 마음속에서 다른 방법들이 떠오를 때 그 가운데 하나는 내 목소리야. 물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 그것에 따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상계의 얘기라는 거야. 자네가 막연히 느낀 바대로 진실의 세계는 다른 데 있어. 자네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모두 환상이야. 오히려 이렇게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환각처럼 느껴질 거야. 지금까지 자네가 소름 돋도록 싫어했던 비과학적이고 증명할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니까. 자네가 믿지 못하는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 더 나와 공부해보자고. 그러는 편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기 쉬울 테니까. 게다가 공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 노력은 자신을 믿는 힘이 되거든. 욕구를 목표로 변환시킴으로써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꿈에 다가설 수가 있어. 뭐뭐를 원한다는 욕망은 뭐뭐가 부족한 현실을 만들어내. 한편 뭐뭐로 다가간다는 자신감과 확신은 뭐뭐에 다가가는 현실을 불러들여. 꿈은 쫓아서는 안 돼. 저절로 찾아오도록 끌어당겨야 되는 거지. 잠깐, 사람은 역시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어. 환생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 자네가 이대로 다른 누군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야. 어떻게 설명하면 자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진실을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자네밖에 존재하지 않아. 자네는 지금 자신과 자신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건 착각일 뿐이야. 궁극적으로는 자네밖에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자네야. 저 세상에 오면 알게 돼. 저 세상에는 자네가 아주 많아.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나도 곧 자네야. 수호령인 당신이 나라고? 그래. 어느 차원에서 나는 자네와 하나야. 한시도 자네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 나 자신에 관한 것이니까. 자네의 깨달음은 그대로 나의 자각이 되지. 내가 자네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볼까? 나는 자네의 전생 중 하나야. 내가 환생해서 자네가 됐지. 따라서 자네는 나고 나는 자네인 셈이야. 이때 주목해야 될 점은 내가 자네로 환생하면서 나의 개성은 잃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는 나인 채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거지. 이것이 환생의 복잡한 부분이야. 이해가 돼? 저 세상에는 자네의 영혼, 즉 큰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검은 점토로 비유해볼게. 검은 점토의 목표는 자신의 영혼을 새하얗게 만드는 거야. 단, 저 세상에서 영혼을 새하얗게 만드는 일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 그래서 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영혼을 표백해야 하얗게 변할 확률이 높은 거야. 사실 한 번에 새하얗게 만들면 좋겠지만 저 세상에는 하얗게 변하고자 하는 점토가 많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상태야. 이 세상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영혼의 한계가 발생해. 그래서 저 세상에 있는 검은 점토는 자신의 한 줌만을 이 세상에 보낼 수가 있어. 이 한 줌의 점토가 가지는 사명은 한평생을 걸고 가능한 한 자신을 새하얗게 표백하는 거야. 그 점토가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저 세상에 큰 점토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큰 점토는 검은색에서 조금 회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환생 작업을 여러 번 거듭하면서 큰 점토는 점차 하얗게 변할 수가 있어. 나는 좀 더 하얘지고 싶어. 그래서 자네가 검은색을 띤 채 저 세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수호령이 지닌 역할이고 존재의 이유야. 이 세상은 영혼의 훈련소 같은 거야. 영혼의 훈련소? 좀 전에 저 세상보다 이 세상의 영혼을 새하얗게 바꾸는 더 효율적이라는 곳이라고 말했지. 이 세상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영혼을 단련하는 훈련소인 셈이야. 이 훈련소에는 자네가 가진 숙명이나 인생의 장벽 등 영혼을 단련하기 위한 교과 과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 교과 과정은 자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와 정한 목표야. 그러니 기본적으로 자신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은 없다고 봐도 돼. 게다가 숙명은 저 세상에서 정해진 것이지만 운명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언할 생각이야. 근데 좀 전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나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나 이외의 사람은 다 남일 뿐이잖아.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 자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자네가 나라고 말할 때 나와 나 이외의 사이에 있는 경계선 말이야. 그게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가령 여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그 나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무인 걸까? 나무와 나무 이외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 자네보다 엄청난 크기로 웅장하게 우뚝 서 있는 나무도 시간을 이전으로 돌리면 아주 먼 옛날에는 단 하나의 작은 씨앗이었을 거야.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거기에 비와 비슷한 햇살이 비추고 이윽고 싹이 트겠지. 그 싹이 자라 모종이 되고 모종은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돼. 이 당연한 것조차 꼼꼼히 생각해보면 매우 신비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본래 씨앗을 갈아서 안을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줄기도 나뭇가지도 잎사귀도 없는데 말이야.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존재한다. 명칭이나 정의는 인간이 제멋대로 만들어 붙인 것에 불과해. 경계선은 사실이 아니야.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의 세계 속에 속하는 거야. 정말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네. 그렇지? 나무를 인간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자네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아미노산과 단백질. 아니,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자네의 몸은 자네가 지금까지 먹고 마셔온 것으로 만들어졌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자네가 어떻게 해서 무언가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야. 정의할 수가 없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라고는 정의할 수 없는 거야. 예컨대 나와 물이라는 구별은 자네가 그 물을 마셔버린 순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인체의 약 70%는 물이거든. 인체를 원자로 살펴보면 구성 요소로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등이 있어. 그 가운데 산소는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그렇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인체의 산소의 경계는 어디 있을까? 욕조에 몸을 담가봐. 욕조에 손가락 끝만 내밀고 몸을 푹 담가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A, C, B, C라는 나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은 독립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자면 나는 오른쪽 집게 손가락이고 A씨는 왼쪽 넷째 손가락이고 B씨는 왼쪽 엄지손가락이라고 가정해볼게. 본래 인체라는 하나의 큰 존재지만 오른쪽 집게 손가락, 왼손 넷째 손가락, 왼손 엄지손가락은 구분돼서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런 착각이 생기냐 하면 인식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 각각이 연결된 관계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물 위가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고 물 밑은 그 인식 능력을 뛰어넘는 영역이야. 사실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지 능력으로 물 밑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물 위로 나와 있는 손가락 끝은 마치 독립되어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지. 거기서 만들어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착각의 발단이야. 나라는 독립적인 존재가 있다. 이런 착각과 믿음을 불교에서는 유신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번뇌 중 하나야. 인간은 수많은 생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자네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길게 자란 손톱을 잘라도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 머리카락을 잘라도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지? 머리카락을 잘라도 자네는 여전히 살아있어. 머리카락의 생명, 손톱의 생명, 내장의 생명, 심장의 생명, 이렇게 나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손톱을 자라게 하는 것도, 머리카락을 돋게 하는 것도, 내장을 살리는 것도, 뇌를 이리저리 기능하게 만드는 것도 단 하나의 동일한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자네를 움직이는 것도, 이웃집 아저씨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누군가를 움직이는 것도, 동식물을 움직이는 것도, 지구를 움직이는 것도, 태양을 움직이는 것도, 광활한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것도 동일한 생명이야.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생명 자체가 자네 본래의 모습이야.
자네가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야. 생명이 나 자신이지. 그러니까 자네를 살리는 생명과 나를 살리는 생명은 동일한 하나야. 내가 말한 나는 자네라는 것도 모든 것이 자네라는 말도 그런 의미야. 인생은 여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자네에게 여행 그 자체를 즐기겠다는 마음이 없는 이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손에 넣든 조금도 즐거울 리가 없어. 그저 앞다퉈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예컨대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고 가정해볼게. 와, 굉장하다. 감동적이야 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인지 아니면 아, 시시해. 명작이라고 그러더니 고작 이거야? 일부러 멀리서 기대하며 왔는데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반항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지 결국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여행 중에 자신의 시선을 장대한 것, 아름다운 것, 역사적인 것, 또 그런 장소나 사람들과의 온기가 느껴지는 따스한 교류에 둔다면 여행에서 얻어지는 추억은 긍정적이 될 거야. 틀림없이 프랑스는 역시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인상을 뇌리에 아로새길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 시점을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안전하지 못한 치안, 소동이 벌어진 장소나 자신이 만난 범죄자 등 부정적인 것만을 바라본다면 모처럼 떠난 여행도 전혀 즐겁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 놓이고 너무해. 정말 오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자네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자네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자네가 품고 있는 목적지 지향 사고는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얻음으로써 틀림없이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의욕적으로 보이지만 그 사고방식은 단순히 행복을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아. 지금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룬 날에 행복하자며 스스로를 보류 상태에 놓는 거야. 진심으로 행복을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길 원한다며 이유와 조건을 달아 행복을 미루고 있는 거지. 알겠어? 행복해지기 위한 순서는 행복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야. 자네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 지향 사고의 토대는 뭐뭐가 부족하다, 뭐뭐가 없다, 뭐뭐가 아니다라는 현재 상황을 부정하는 마음이야.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마다 자네가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야. 지금 나에게는 뭐뭐가 부족해, 뭐뭐가 없다, 뭐뭐를 할 수가 없다. 이 말 뒤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라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예컨대 최근 자네에게 있었던 버릇 중 내게는 재능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어.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아도 이 말 끝에는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없어. 따라서 월급이 오르지 않아. 그러니 즐겁지 않아. 고로 행복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뒤따르지. 그런 생각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월급이 오르지 않는, 즐겁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현실이 만들어진 뒤 이번에는 이대로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시점에서 안 좋은 현실을 깨닫지만 안 되라고 목청껏 선언함으로써 안 되는 현실은 어떤 개선도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네의 머릿속에서는 이 같은 현실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족한 것을 손에 넣어야 한다라는 사고를 낳게 되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아. 생각의 버릇이 만들어내는 무한궤도야. 이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개선된 현실을 손에 넣어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야. 전생이나 내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기억을 지워버린 거야. 좀 더 실력 있는 학교의 학생이었다면 그 같은 사실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 굳이 기억을 지울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내가 치른 입학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지? 출제된 문제는 오직 하나였어. 저 세상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어느 학교에 진학하든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든 오직 이 하나의 문제야.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했는가에 따라서 영원히 가게 되는 수준이 정해져. 우주에 설립된 이 세상 고등학교의 교육은 자유야. 자유롭게 선을 배우고 말하는 학교가 뭐뭐를 해야만 한다. 뭐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명령하고 강제한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까? 학생 자신이 스스로 대답을 이끌어내기 전에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라고 강요하는 셈이니까. 선인들이 남긴 수많은 해답들, 그 해답에 어떻게 이르렀는지 경위도 이해하지 않고 그저 이것이 정답인 것 같다며 통째로 자신의 답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공부가 아닌 단순의 커닝에 지나지 않아. 커닝은 부정행위야. 커닝이 부정행위라는 판단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지. 커닝의 어떤 부분이 나쁜 것일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나쁘기 때문이야.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죽이기에 진실을 보지 못해. 공부했다라는 착각에 빠짐으로써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라 확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쁜 짓이야.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답이라고 굳게 믿어서 문제가 조금만 달라져도 자신의 힘으로는 대답을 이끌어내지 못해 커닝하게 되지. 패닉 상태에 빠져도 자신이 어째서 그 상태에 빠졌는지도 이해할 수 없어. 계속 자신을 속이고 커닝을 해온 결과야. 그 해답지가 훌륭하다. 아니, 저 해답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답만 찾아 헤맨들 자네는 조금도 현명해지지 않아. 명언, 격언 찾기도 좋겠지만 그 대답을 암기보다는 그 대답이 왜 거기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돼.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그 재능에 비례한다. 나의 가설은 이것이야. 행복은 음악이나 스포츠, 예술처럼 재능이라고 생각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악보나 악기를 빼앗아도 머릿속에서 울리는 음악을 멈추게 할 수 없듯 행복이라는 이름의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든 결코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행복이라는 재능이 풍부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가 있어. 그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매우 행복해하는 그를 보고 그의 주변 환경은 행복하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앞에서 말한 행복은 경우에 비례한다는 가설을 갖게 돼.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보다는 행복이라는 재능이 풍부한 거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의 재능이 뛰어날수록 좋은 환경에 놓인다고 할 수가 있어. 집착하지 않는 사람.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두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역시 그만둘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해했다면 이미 훨씬 전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만둘 수 없다는 말은
어딘지 그만두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그만두지 못했기에 나 자신에게 나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면 부분적으로 자신에게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어딘가에서 나쁜 결과를 불러들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의 사고와 행동 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무심코 잊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 없어요 라는 이상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어? 그 영화 스토리 기억해? 아,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가 허리 뒤로 젖히면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는 그 영화. 그래, 맞아. 매트릭스는 그 머릿속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 자네가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야. 그 영화와 마찬가지로 매트릭스가 그려낸 가상현실을 살고 있는 거지. 그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 실화라고 할 수가 있어.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자네는 매트릭스와 연결되어 가상현실을 현실이라 믿고 살고 있어. 자네가 보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야. 유감스럽지만 매트릭스에 의해서 대체된 왜곡된 세계일 뿐이야. 영화 매트릭스 시작 부분에 초록색의 프로그램 언어가 가득 화면이 흐르는 장면이 있지. 잘 생각해봐. 자네 머릿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혼잣말이 그 장면과 같지 않아?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언어의 홍수 말이야. 자네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곳이야. 지금 자네가 한 행동은 눈을 감고 여기 앉아서 있는 거야. 그런데 자네는 지금 여기에 있는 소리나 향기, 공기나 피부에 닿는 촉감, 이러한 것들을 잊고 사고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현실성을 느끼고 그 세계에 살고 있어.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바로 인간의 사고야. 인생 속에서 형성된 상식이나 믿음, 가치관이나 선입관, 불안과 희망, 그들 사고에 의해서 엮인 끝없는 혼잣말이 그대로 매트릭스가 돼서 눈앞에 나타나는 거지. 수많은 인간이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있는 그대로 현실이 아니라 매트릭스에 의해서 각색된 이야기, 즉 인생 극장이야.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두하고 완전히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등장인물의 감정이입이 될 거야. 모니터에 흐르는 영상과 음성에 이끌려서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가슴이 빠르게 뛰기도 하고 때로는 등장인물과 같은 기분이 돼서 화를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 그것과 완전히 같은 상태야. 자네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잊고 인생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눈앞에 있는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부여한 그 의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지. 그럼 매트릭스와 연결되어 있는 내가 그 세뇌에서 도망쳐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하지 마. 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 발상이 이미 스미스 요원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야. 뭐라고? 자네는 항상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왔어. 그러나 그것은 요원이 설치해둔 교묘한 함정이야. 이 말을 자네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결론부터 말할게. 자네는 이미 매우 행복한 상태에 있어. 왜냐하면 행복은 자네와 동떨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자네의 존재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이야. 단지 그것을 자각하고 떠올리는 것을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요원이 방해하고 있을 뿐이지. 그중 하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세뇌하는 거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지기 위한 원인이 있어야 돼.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한 자네는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다. 이 같은 교묘한 관념을 심어줌으로써 인류는 오랜 세월에 걸쳐 행복은 자신과 동떨어진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거야. 자기 자신이 행복이지만 행복은 지금 자신 손 안에 없는 무엇이라고 믿는 거지. 요원은 늘 자네에게 꿈을 이루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신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야.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 상황과 행복은 전혀 무관한 거야. 그러나 세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소망하는 현실이라는 끝도 없는 여행을 떠나게 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때는 끈기와 노력을, 어느 때는 신에게 기도를, 어느 때는 점을, 어느 때는 주문을, 어느 때는 고행을, 어느 때는 사고의 컨트롤을, 어느 때는 감정의 컨트롤을, 어느 때는 유체이탈을, 어느 때는 부정적인 관념 뜯어고치기나 삭제를,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그러나 이 논리는 행복은 새롭게 손에 넣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근원적 오류 위에 성립된 함정에 지나지 않아. 행복은 새로 손에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니, 자신이야. 남자는 더 이상 남자가 될 수 없어. 무언가를 하기 전부터 이미 남자이기 때문이지.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없어. 조건을 충족시키기 이전에 이미 인간이기 때문이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은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방법 찾기에 힘을 쏟아도 결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걸? 자네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행복에서 시선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자,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봐.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어때? 행복을 인정하려니까 요원이 집요하게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는 사고에 잠기도록 세뇌를 반복하지 않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자신의 불행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사적이 되어 있는 자신이 느껴지지 않아? 분명히 있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 나. 상황과 행복은 관련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자네의 인생관을 바닥부터 뒤집을 수가 있어. 자네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어. 요원에게 세뇌를 당해 나 자신은 행복을 느낄 자격이 없다. 행복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생을 불행에 묶어두는 것이 요원의 존재 이유니까. 행복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것. 행복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고 마음에 깊이 믿는 거지. 매일 머릿속을 끊임없이 흐르는 사고는 요원이 세뇌한 것들이야. 꿈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자, 그러니 힘을 내라.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한 당신은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끊임없이 찾아 헤맸어.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 조건을 발견할 수가 없어. 자네 눈앞에 있는 것은 항상 꿈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과 손에 넣어도 어느샌가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의 쾌락이고, 머릿속에 반복되는 것은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뿐이니까.
신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안심해도 돼. 보복 같은 것은 하지 않을 테니. 나는 신이야. 자네를 사랑해. 자네를 괴롭히는 짓은 안 해. 자, 지금 당장 행복해져도 돼. 인생을 즐겨도 돼. 자네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그려온 것은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였어. 자네가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자네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을 선물을 준비하지. 하지만 물론 자네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겠어. 어때? 내 말을 믿어보겠나? 아니면 여전히 요원의 감시 아래 살아가겠나? 이렇게 신은 말할 거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좀 힘든 책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앤서입니다. 저자는 운 고쿠사이, 출판사는 알렉스 앤 북입니다. 이 책은 절판이 된 책인데요. 제가 어렵게 구해서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의 책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973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 광고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세로토닌 결핍에 의한 기억장애를 계기로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깨달음을 체험합니다. 바로 자신의 수호령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책은 그 대화를 담은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지? 수호령인 당신과 좀 더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유감이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갈 길이 멀었어. 갈 길이 멀다고? 사고방식의 문제만이 아니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해. 요령이라니? 세상은 신이 만든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여. 하지만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어. 그것을 잘 이용하면 어느 정도 현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 정말? 계속해봐. 우선 이 세상은 저 세상의 일부라는 거야. 이 세상, 저 세상이라는 말로 구분되어 마치 별개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이 두 세상, 그 두 개를 가르는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아. 밀접하게 관계에서 성립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 사회라는 커다란 틀 안에 회사가 있듯 저 세상이라는 틀 안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저 세상의 법칙과 같아. 그 법칙이라는 게 뭐지? 자신의 생각, 그 자체가 자신의 현실을 만든다는 법칙이야. 자네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우주가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그래서 현실로 만들어내지. 이것은 지구에 비유하면 만류 인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 법칙이라 할 수가 있어. 그런 자각이 있든 없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주는 자네의 사고를 근간으로 자네의 현실을 창조해내. 이것이 기본 법칙이야. 바라면 바랄수록 꿈은 더 멀리 도망을 가. 꿈이나 희망을 쫓는 게 아니야. 저절로 찾아오도록 불러들여야 되는 거야. 자네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우주가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현실을 만들어내지. 여기서 그대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 우주는 바보같이 매우 정직해서 융통성이라는 것이 없어. 따라서 자네가 생각한 그대로를 만들어내지. 자네는 수호령과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바랬지? 그래서 우주는 수호령과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는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알겠어? 좀 더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말 이면에는
지금 나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대로 만들어진 거야. 재밌지 않아? 인간은 욕심을 내면 끝내 실패하고 말아.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 이 메커니즘을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보여줬는데, 그런데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하더군.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 도박. 자네는 한때 도박에 빠졌지? 그때 아주 혹독한 일을 겪었을 거야. 이 정도로 말하면 이해할까? 맞아. 욕심을 내면 낼수록 돈을 잃었어.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가 자주 땄는데 말이야. 그래. 돈에 여유가 있을 때는 스스로 나는 돈이 있다라는 생각에 여유를 갖게 돼. 그래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너무도 간단히 이어지지. 반대로 더 많은 돈을 원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이 강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상태가 되는 거야. 점차 긴박한 현실에 처하고 말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키워드로 생각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부자는 자신에게 돈이 많다고 생각해. 따라서 돈에 궁핍하지 않은 현실이 주어져서 여유롭게 지낼 수가 있어. 한편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을 매우 어렵게 생각해. 그래서 필사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주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일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자네가 일이 즐겁다라고 느낄 때 우주는 즐거운 일을 가져다 줘. 반대로 회사에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문제나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지. 따라서 월요일 아침에 언짢은 듯이 오늘부터 다시 회사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버릇은 반드시 고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쫓는 게 아니라 불러들이는 거라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유연하고 단순하게 생각해봐. 우주는 자네의 생각을 그대로 실현시켜줘. 그러니까 그 법칙을 거꾸로 이용해야 돼. 지금 수호령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단 이런 생각은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주는 지금 수호령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되는 현실밖에 만들어주지 않아.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 자네는 나에게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었어.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나의 존재를 마음 깊이 인정하라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항상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상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진심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즐기도록 해봐. 그렇게 함으로써 서서히 내 목소리와 자네 사고의 차이를 이해하게 될 거야. 좀 더 이야기하면 매일 자네가 느끼는 영감이나 느닷없이 찾아오는 깨달음의 대부분은 내 목소리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잠깐만 이런 방법도 있어라는 식으로 자네 마음속에서 다른 방법들이 떠오를 때 그 가운데 하나는 내 목소리야. 물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 그것에 따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상계의 얘기라는 거야. 자네가 막연히 느낀 바대로 진실의 세계는 다른 데 있어. 자네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모두 환상이야. 오히려 이렇게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환각처럼 느껴질 거야. 지금까지 자네가 소름 돋도록 싫어했던 비과학적이고 증명할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니까. 자네가 믿지 못하는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 더 나와 공부해보자고. 그러는 편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기 쉬울 테니까. 게다가 공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 노력은
자신을 믿는 힘이 되거든. 욕구를 목표로 변환시킴으로써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꿈에 다가설 수가 있어. 뭐뭐를 원한다는 욕망은 뭐뭐가 부족한 현실을 만들어내. 한편 몸으로 다가간다는 자신감과 확신은 뭐뭐에 다가가는 현실을 불러들여. 꿈은 쫓아서는 안 돼. 저절로 찾아오도록 끌어당겨야 되는 거지. 잠깐, 사람은 역시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어. 환생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 자네가 이대로 다른 누군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야. 어떻게 설명하면 자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진실을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자네밖에 존재하지 않아. 자네는 지금 자신과 자신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건 착각일 뿐이야. 궁극적으로는 자네밖에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자네야. 저 세상에 오면 알게 돼. 저 세상에는 자네가 아주 많아.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나도 곧 자네야. 수호령인 당신이 나라고? 그래. 어느 차원에서 나는 자네와 하나야. 한시도 자네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 나 자신에 관한 것이니까. 자네의 깨달음은 그대로 나의 자각이 되지. 내가 자네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볼까? 나는 자네의 전생 중 하나야. 내가 환생해서 자네가 됐지. 따라서 자네는 나고 나는 자네인 셈이야. 이때 주목해야 될 점은 내가 자네로 환생하면서 나의 개성은 잃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는 나인 채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거지. 이것이 환생의 복잡한 부분이야. 이해가 돼? 저 세상에는 자네의 영혼, 즉 큰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검은 점토로 비유해볼게. 검은 점토의 목표는 자신의 영혼을 새하얗게 만드는 거야. 단, 저 세상에서 영혼을 새하얗게 만드는 일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 그래서 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영혼을 표백해야 하얗게 변할 확률이 높은 거야. 사실 한 번에 새하얗게 만들면 좋겠지만 저 세상에는 하얗게 변하고자 하는 점토가 많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상태야. 이 세상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영혼의 한계가 발생해. 그래서 저 세상에 있는 검은 점토는 자신의 한 줌만을 이 세상에 보낼 수가 있어. 이 한 줌의 점토가 가지는 사명은 한평생을 걸고 가능한 한 자신을 새하얗게 표백하는 거야. 그 점토가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저 세상에 큰 점토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큰 점토는 검은색에서 조금 회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환생 작업을 여러 번 거듭하면서 큰 점토는 점차 하얗게 변할 수가 있어. 나는 좀 더 하얘지고 싶어. 그래서 자네가 검은색을 띤 채 저 세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수호령이 지닌 역할이고 존재의 이유야. 이 세상은 영혼의 훈련소 같은 거야. 영혼의 훈련소? 좀 전에 저 세상보다 이 세상의 영혼을 새하얗게 바꾸는 더 효율적이라는 곳이라고 말했지. 이 세상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영혼을 단련하는 훈련소인 셈이야. 이 훈련소에는 자네가 가진 숙명이나 인생의 장벽 등 영혼을 단련하기 위한 교과 과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 교과 과정은 자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와 정한 목표야. 그러니 기본적으로 자신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은 없다고 봐도 돼. 게다가 숙명은 저 세상에서 정해진 것이지만 운명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언할 생각이야. 근데 좀 전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나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나 이외의 사람은 다 남일 뿐이잖아.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 자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자네가 나라고 말할 때 나와 나 이외의 사이에 있는 경계선 말이야. 그게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가령 여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그 나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무인 걸까? 나무와 나무 이외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 자네보다 엄청난 크기로 웅장하게 우뚝 서 있는 나무도 시간을 이전으로 돌리면 아주 먼 옛날에는 단 하나의 작은 씨앗이었을 거야.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거기에 비와 비슷한 햇살이 비추고 이윽고 싹이 트겠지. 그 싹이 자라 모종이 되고 모종은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돼. 이 당연한 것조차 꼼꼼히 생각해보면 매우 신비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본래 씨앗을 갈아서 안을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줄기도 나뭇가지도 잎사귀도 없는데 말이야.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존재한다. 명칭이나 정의는 인간이 제멋대로 만들어 붙인 것에 불과해. 경계선은 사실이 아니야.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의 세계 속에 속하는 거야. 정말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네. 그렇지? 나무를 인간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자네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아미노산과 단백질. 아니,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자네의 몸은 자네가 지금까지 먹고 마셔온 것으로 만들어졌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자네가 어떻게 해서 무언가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야. 정의할 수가 없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라고는 정의할 수 없는 거야. 예컨대 나와 물이라는 구별은 자네가 그 물을 마셔버린 순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인체의 약 70%는 물이거든. 인체를 원자로 살펴보면 구성 요소로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등이 있어. 그 가운데 산소는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그렇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인체의 산소의 경계는 어디 있을까? 욕조에 몸을 담가봐. 욕조에 손가락 끝만 내밀고 몸을 푹 담가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A, C, B, C라는 나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은 독립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자면 나는 오른쪽 집게 손가락이고 A씨는 왼쪽 넷째 손가락이고 B씨는 왼쪽 엄지손가락이라고 가정해볼게. 본래 인체라는 하나의 큰 존재지만 오른쪽 집게 손가락, 왼손 넷째 손가락, 왼손 엄지손가락은 구분돼서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런 착각이 생기냐 하면 인식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 각각이 연결된 관계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물 위가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고 물 밑은 그 인식 능력을 뛰어넘는 영역이야. 사실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지 능력으로 물 밑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물 위로 나와 있는 손가락 끝은 마치 독립되어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지. 거기서 만들어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착각의 발단이야. 나라는 독립적인 존재가 있다. 이런 착각과 믿음을 불교에서는 유신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번뇌 중 하나야. 인간은 수많은 생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자네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길게 자란 손톱을 잘라도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
머리카락을 잘라도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지? 머리카락을 잘라도 자네는 여전히 살아있어. 머리카락의 생명, 손톱의 생명, 내장의 생명, 심장의 생명, 이렇게 나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손톱을 자라게 하는 것도, 머리카락을 돋게 하는 것도, 내장을 살리는 것도, 뇌를 이리저리 기능하게 만드는 것도 단 하나의 동일한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자네를 움직이는 것도, 이웃집 아저씨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누군가를 움직이는 것도, 동식물을 움직이는 것도, 지구를 움직이는 것도, 태양을 움직이는 것도, 광활한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것도 동일한 생명이야.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생명 자체가 자네 본래의 모습이야. 자네가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야. 생명이 나 자신이지. 그러니까 자네를 살리는 생명과 나를 살리는 생명은 동일한 하나야. 내가 말한 나는 자네라는 것도, 모든 것이 자네라는 말도 그런 의미야. 인생은 여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자네에게 여행 그 자체를 즐기겠다는 마음이 없는 이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손에 넣든 조금도 즐거울 리가 없어. 그저 앞다퉈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예컨대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고 가정해볼게. 와, 굉장하다. 감동적이야 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인지, 아니면 아, 시시해. 명작이라고 그러더니 고작 이거야? 일부러 멀리서 기대하며 왔는데,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반항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지, 결국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여행 중에 자신의 시선을 장대한 것, 아름다운 것, 역사적인 것, 또 그런 장소나 사람들과의 온기가 느껴지는 따스한 교류에 둔다면 여행에서 얻어지는 추억은 긍정적이 될 거야. 틀림없이 프랑스는 역시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인상을 뇌리에 아로새길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 시점을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안전하지 못한 치안, 소동이 벌어진 장소나 자신이 만난 범죄자 등 부정적인 것만을 바라본다면 모처럼 떠난 여행도 전혀 즐겁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 놓이고 너무해, 정말 오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자네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자네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자네가 품고 있는 목적지 지향 사고는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얻음으로써 틀림없이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의욕적으로 보이지만 그 사고방식은 단순히 행복을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아. 지금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룬 날에 행복하자며 스스로를 보류 상태에 놓는 거야. 진심으로 행복을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길 원한다며 이유와 조건을 달아 행복을 미루고 있는 거지. 알겠어? 행복해지기 위한 순서는 행복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야. 자네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 지향 사고의 토대는 뭐뭐가 부족하다, 뭐뭐가 없다, 뭐뭐가 아니다라는 현재 상황을 부정하는 마음이야.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마다 자네가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야. 지금 나에게는 뭐뭐가 부족해, 뭐뭐가 없다, 뭐뭐를 할 수가 없다. 이 말 뒤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라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예컨대 최근 자네에게 있었던 버릇 중 내게는 재능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어.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아도 이 말 끝에는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없어. 따라서 월급이 오르지 않아. 그러니 즐겁지 않아. 고로 행복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뒤따르지. 그런 생각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월급이 오르지 않는, 즐겁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현실이 만들어진 뒤 이번에는 이대로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시점에서 안 좋은 현실을 깨닫지만 안 되라고 목청껏 선언함으로써 안 되는 현실은 어떤 개선도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네의 머릿속에서는 이 같은 현실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족한 것을 손에 넣어야 한다라는 사고를 낳게 되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아. 생각의 버릇이 만들어내는 무한궤도야. 이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개선된 현실을 손에 넣어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야. 전생이나 내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기억을 지워버린 거야. 좀 더 실력 있는 학교의 학생이었다면 그 같은 사실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 굳이 기억을 지울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내가 치른 입학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지? 출제된 문제는 오직 하나였어. 저 세상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어느 학교에 진학하든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든 오직 이 하나의 문제야.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했는가에 따라서 영원히 가게 되는 수준이 정해져. 우주에 설립된 이 세상 고등학교의 교육은 자유야. 자유롭게 선을 배우고 말하는 학교가 뭐뭐를 해야만 한다. 뭐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명령하고 강제한다는 것은 넌센스 아닐까? 학생 자신이 스스로 대답을 이끌어내기 전에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라고 강요하는 셈이니까. 선인들이 남긴 수많은 해답들, 그 해답에 어떻게 이르렀는지 경위도 이해하지 않고 그저 이것이 정답인 것 같다며 통째로 자신의 답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공부가 아닌 단순의 커닝에 지나지 않아. 커닝은 부정행위야. 커닝이 부정행위라는 판단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지. 커닝의 어떤 부분이 나쁜 것일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나쁘기 때문이야.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죽이기에 진실을 보지 못해. 공부했다라는 착각에 빠짐으로써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라 확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쁜 짓이야.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답이라고 굳게 믿어서 문제가 조금만 달라져도 자신의 힘으로는 대답을 이끌어내지 못해 커닝하게 되지. 패닉 상태에 빠져도 자신이 어째서 그 상태에 빠졌는지도 이해할 수 없어. 계속 자신을 속이고 커닝을 해온 결과야. 그 해답지가 훌륭하다. 아니, 저 해답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답만 찾아 헤맨들 자네는 조금도 현명해지지 않아. 명언, 격언 찾기도 좋겠지만 그 대답을 암기보다는 그 대답이 왜 거기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돼.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그 재능에 비례한다. 나의 가설은 이것이야. 행복은 음악이나 스포츠, 예술처럼 재능이라고 생각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악보나 악기를 빼앗아도 머릿속에서 울리는 음악을 멈추게 할 수 없듯, 행복이라는 이름의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든 결코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행복이라는 재능이 풍부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가 있어. 그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매우 행복해하는 그를 보고
그의 주변 환경은 행복하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앞에서 말한 행복은 경우에 비례한다는 가설을 갖게 돼.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보다는 행복이라는 재능이 풍부한 거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의 재능이 뛰어날수록 좋은 환경에 놓인다고 할 수가 있어. 집착하지 않는 사람.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두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역시 그만둘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해했다면 이미 훨씬 전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만둘 수 없다라는 말은 어딘지 그만두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그만두지 못했기에 나 자신에게 나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면 부분적으로 자신에게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어딘가에서 나쁜 결과를 불러들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의 사고와 행동 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무심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 없어요라는 이상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어? 그 영화 스토리 기억해? 아,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가 허리 뒤로 젖히면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는 그 영화. 그래, 맞아. 매트릭스는 그 머릿속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 자네가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야. 그 영화와 마찬가지로 매트릭스가 그려낸 가상현실을 살고 있는 거지. 그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 실화라고 할 수가 있어.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자네는 매트릭스와 연결되어 가상현실을 현실이라 믿고 살고 있어. 자네가 보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야. 유감스럽지만 매트릭스에 의해서 대체된 왜곡된 세계일 뿐이야. 영화 매트릭스 시작 부분에 초록색의 프로그램 언어가 가득 화면이 흐르는 장면이 있지. 잘 생각해봐. 자네 머릿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혼잣말이 그 장면과 같지 않아?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언어의 홍수 말이야. 자네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곳이야. 지금 자네가 한 행동은 눈을 감고 여기 앉아서 있는 거야. 그런데 자네는 지금 여기에 있는 소리나 향기, 공기나 피부에 닿는 촉감, 이러한 것들을 잊고 사고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현실성을 느끼고 그 세계에 살고 있어.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바로 인간의 사고야. 인생 속에서 형성된 상식이나 믿음, 가치관이나 선입관, 불안과 희망, 그들 사고에 의해서 엮인 끝없는 혼잣말이 그대로 매트릭스가 돼서 눈앞에 나타나는 거지. 수많은 인간이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있는 그대로 현실이 아니라 매트릭스에 의해서 각색된 이야기, 즉 인생 극장이야.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두하고 완전히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등장인물의 감정이입이 될 거야. 모니터에 흐르는 영상과 음성에 이끌려서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가슴이 빠르게 뛰기도 하고 때로는 등장인물과 같은 기분이 돼서 화를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 그것과 완전히 같은 상태야. 자네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잊고 인생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눈앞에 있는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부여한 그 의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지. 그럼 매트릭스와 연결되어 있는 내가
그 세뇌에서 도망쳐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하지 마. 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 발상이 이미 스미스 요원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야. 뭐라고? 자네는 항상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왔어. 그러나 그것은 요원이 설치해둔 교묘한 함정이야. 이 말을 자네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결론부터 말할게. 자네는 이미 매우 행복한 상태에 있어. 왜냐하면 행복은 자네와 동떨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자네의 존재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이야. 단지 그것을 자각하고 떠올리는 것을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요원이 방해하고 있을 뿐이지. 그중 하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세뇌하는 거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지기 위한 원인이 있어야 돼.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한 자네는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다. 이 같은 교묘한 관념을 심어줌으로써 인류는 오랜 세월에 걸쳐 행복은 자신과 동떨어진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거야. 자기 자신이 행복이지만 행복은 지금 자신 손 안에 없는 무엇이라고 믿는 거지. 요원은 늘 자네에게 꿈을 이루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신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야.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 상황과 행복은 전혀 무관한 거야. 그러나 세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소망하는 현실이라는 끝도 없는 여행을 떠나게 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때는 끈기와 노력을, 어느 때는 신에게 기도를, 어느 때는 점을, 어느 때는 주문을, 어느 때는 고행을, 어느 때는 사고의 컨트롤을, 어느 때는 감정의 컨트롤을, 어느 때는 유체 이탈을, 어느 때는 부정적인 관념 뜯어고치기나 삭제를,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그러나 이 논리는 행복은 새롭게 손에 넣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근원적 오류 위에 성립된 함정에 지나지 않아. 행복은 새로 손에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니, 자신이야. 남자는 더 이상 남자가 될 수 없어. 무언가를 하기 전부터 이미 남자이기 때문이지.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없어. 조건을 충족시키기 이전에 이미 인간이기 때문이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은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방법 찾기에 힘을 쏟아도 결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걸? 자네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행복에서 시선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자,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봐.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어때? 행복을 인정하려니까 요원이 집요하게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는 사고에 잠기도록 세뇌를 반복하지 않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자신의 불행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사적이 되어 있는 자신이 느껴지지 않아? 분명히 있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 나. 상황과 행복은 관련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자네의 인생관을 바닥부터 뒤집을 수가 있어. 자네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어.
요원에게 세뇌를 당해 나 자신은 행복을 느낄 자격이 없다. 행복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생을 불행에 묶어두는 것이 요원의 존재 이유니까. 행복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것. 행복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고 마음에 깊이 믿는 거지. 매일 머릿속을 끊임없이 흐르는 사고는 요원이 세뇌한 것들이야. 꿈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자, 그러니 힘을 내라.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한 당신은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끊임없이 찾아 헤맸어.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 조건을 발견할 수가 없어. 자네 눈앞에 있는 것은 항상 꿈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과 손에 넣어도 어느샌가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의 쾌락이고, 머릿속에 반복되는 것은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뿐이니까. 신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안심해도 돼. 보복 같은 것은 하지 않을 테니. 나는 신이야. 자네를 사랑해. 자네를 괴롭히는 짓은 안 해. 자, 지금 당장 행복해져도 돼. 인생을 즐겨도 돼. 자네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그려온 것은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였어. 자네가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자네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을 선물을 준비하지. 하지만 물론 자네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겠어. 어때? 내 말을 믿어보겠나? 아니면 여전히 요원의 감시 아래 살아가겠나? 이렇게 신은 말할 거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좀 힘든 책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